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오광련 전 시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이슈 시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 주 쉬셨어요? 예, 한 주 쉬었습니다. 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디 좀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낱낱이 밝히세요. 이런 데서 밝혔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녀와서 제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귓속말로. 예. 뭐 어디 청와대 다녀오셨나? 용산? 요즘 청와대 많이 구경. 예. 청와대는 그래서 용산 다녀오셨나 해서. 아이고, 영상 불러도 안 갑니다. 네네. 자, 오늘의 이슈 시계에 뭐를 쓰셔봐야 되나요?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죠. 4월 10일 날이죠. 네네네. 2024년 4월 10일이니까 이제 4.10 총선이 되죠. 그렇죠. 예. 1년이 좀 덜 남았습니다. 지난주 10일이 딱 1년 남은 주였었는데 오늘로서 이제 일주일이 더 지났네요. 네. 자, 이제 딱 1년 앞두고 많은 언론에서 총선 1년을 앞두고 막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정당 지지율이나 그렇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덕인가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죠. 예.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정당 지지도도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 지지도가 네네네. 계속 그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니까 27%. 네. 어, 최하로 나왔죠, 정말. 국정 운영 지지도를 네네. 지지한다는 분이 그 27%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다시 20%로 그렇죠. 쭉 떨어졌죠. 떨어진 그런 그 상황이고, 네.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중도층의 민심 위반이 크다는 거죠.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과 60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평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젊어도 윤석열을 지지하는군요. 이제 그럼에도 그 대구 경북의 뭐 20대 PK. 이렇게 쪼개서 네네. 하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은 네네. 실제로 지역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대구 경북 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그 연령대로 볼 때는 그렇죠. 여기만 지금 그 긍정평가가 높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평가가 높고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예. 상황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긴장할 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무슨 막 돈 봉투가 나오고 그러는 건지 뭐 그건 아니라고 저 믿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네. 송영길 당대표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 때 오고 갔던 거를 이제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그래요. 예, 그건 뭐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르니까 네네. 이후에 한번 좀 그 다르기로 하고 네네. 오늘은 어쨌든 총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못해도 너무 못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교 라인의 여러 난맥상들뿐만이 아니고 뭐 국내에서도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그 발언 실언입니까 망언입니까? 뭐 그거는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그 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는 또 우리 김건희 뭐라고 해야 돼? 여사라고 해야 돼? 김건희 씨라고 해야 돼? 뭐 그냥 김건희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분의 영향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워낙 그 대통령이 안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전국을 돌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 건지. 네, 어떤 엊그제 건- 여기 예, 태평시장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예, 음주운전 사고로 그 숨진 우리 그 네, 백승하 양. 백승하 양뭐 추모 겸해서 왔다 갔다고 네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보다 더 활약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투톱 정부 아니냐 예,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국정 지지율은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네, 정당 지지율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33.9%, 민주당이 48.8%한 15%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네, 14.5%, 결과가 네, 15%가 15%.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를 지난주 발표된 한국 갤럽 가지고 이제 우리 충청 지역을 한번 봤거든요. 예, 예. 네, 충청 지역을 한번 보면은 4월 2주차, 그러니까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조사한 한국 갤럽의 그 내용입니다. 네. 요 자세한 그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갤럽 결과 보면은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36%예요. 요거는 이제 갤럽은 아시겠지만은 직접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역전이 이제 됐고 정의당이 4%. 근데 지금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무당층이 무려 29%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서 대전 충청을 한번 보면은 네. 그러니까 평균 국민의힘 평균이 전체 전국에서 31%였거든요. 네. 대전 충청에서는 30%네요. 30%로 평균보다 국민의힘 좀 낮게 받고 있고. 오히려 대전 충청에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36인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청에서 42%예요. 네. 되게 높죠, 그죠? 예, 예, 예. 네, 그럼 12% 차가 지금 나네요. 그렇죠. 전국 평균보다는 아니죠. 네. 한 6% 정도 더 그 높은 거죠. 네. 대전 충청이 그런 거고 정의당은 똑같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무당층이 전국은 29%였는데 대전 충청은 24%. 네, 네.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곳이 이제 충청 지역을 민심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충청 지역의 민심과 전국 이게 같이 가는데 실제로 충청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민주당한테는 유리한 지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좀 있죠. 그러게요. 상당히 이제 충청도는 충청도 당이 항상 만들어져서 네. 이렇게 조금 그 충청도 당 자체가 이제 보수 성향의 충청도 당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평균치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낮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은 높고 네, 그렇죠. 무당층도 적고 지금 네, 네. 오히려 전국 대세에 충청권이 좀 더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내년 총선 대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죠 우리가. 예, 뭐 모든 언론이 지난 그 4월 10일 날 총선 1년을 남겨두고 나서 이제 그 향후 1년 후에 총선 전망에 대해서 막 그 기사를 쏟아냈더라고요.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누가 출마를 하는지 그렇죠. 후보군이 누군지까지 막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 안 나오시던데. 글쎄요. 뭐 언론에 좀 흘리세요. 네. 나온다고 했나요, 제가? 그냥 막 던졌는데 미끼 던졌는데 물은 것 같아 지금. 아니 나온다고 했나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과연 대전이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그거잖아요. 21대 총선에서 7개 지역 중에서 민주당 7개 구역을 다 석권을 했는데 그랬죠.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22대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까? 네. 만나는 사람 10 물어보면은 한 그래도 7, 8명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치열하겠다.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대전 충청권에서 정당 지지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은 뭐 이런 차이는 잘 모르시죠. 이런 건 잘 모르시지만은 그래도 민심 보면은 과연 박빙의 내년에 승부가 그 이루어지지 7개, 않을까. 지역구 중에 그러죠. 더군다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쪽이 여당이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냥 바뀐 게 아니고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고 구청장 5곳 중에서 4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선거에서 단체장이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판세가 요동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사실 내년도 총선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건데, 뭐 국회에서는 그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통해서 여러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 이제 법정으로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재편되는가에 따라서 총선 판도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대선거구제를 한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회의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원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예, 전원회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 별 내용 없었고 결론 없었고. 내용은 다 좋던데 막. 내용은 좋던데 받아들여지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전부 다 그 동상이몽이라고 네, 사실 그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구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 평가죠. 그 선거구제 말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천 여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제3당이 출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제3당? 예. 그래서 그 제3당 어느 당이 쪼개질까요? 정의당이 부각되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정의당은 사실 진보당의 약진을 바라보면서 정의당이 이거 논점은 아니지만은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 꾸준하게 6% 정도의 정당 지지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 조사나 보면은 많이 떨어져요. 4%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3당이 출연한다면은 우리 오광영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그 제3당은 결국은 그 국민을 위한 당보다는 공천을 위한 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내가 공천받기 위한 당. 그럼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분들, 그러니까 친윤에서 벗어나는 분들, 비윤 세력과 또 이쪽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비명계가 나와서 합쳐져서 하나가 되든 아니면 따로따로 하면은 4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거고 그 제3당 출연의 그 결과에 따라서 판도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두 번째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그 제3당의 출연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또 그 두 가지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수가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제3당의 출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치 공학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세 번째 저는 총선 앞두고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저는 그 있는 얘기고 각 당이 하고 있는 혁신의 모습들 예를 들어 혁신 공천 이런 혁신 공천 이건 외부적 영향이 아니고 내부적 그 영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 공천에서 검사들 대거 출마시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혁신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혁신하면은 혁신 얼마나 혁신이에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300명 중에 한 200명을 검사로 한다든지 우리나라 검사가 다 국회의원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뭐 50명 출격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혁신 공천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자기 살을 깎는 자기 뼈를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총선이나 보면은 거의 물갈이가 한 40%에서 50% 됩니다. 뭐 추선 비율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그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물갈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40, 50%는 항상 총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새로 채워지는 그 공천이
얼마나 새롭고 신선하고 또 젊고 이런 인물로 어느 당이 이렇게 채우는가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어느 당이 제대로 혁신을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에서는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대전에서는 피로감이 많은 다선 의원님들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죠. 지금 폭탄 발언 비슷합니다. 아니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예. 당원들과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5선 6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후배들한테, 새로운 신인들한테 정치를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인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공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혁신하는 방법은 총선과 지방선거와 이런 데서 인물들을 새롭게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혁신을 이루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런 혁신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전같이 찍어서 공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판을 깔아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오광년 전 의원님과 함께 총선 1년을 앞두고 한번 속속들이 쑤셔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